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고 여야 주요 주자들의 대선 출마 선언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입니다. 어느 나라가 코로나에 가장 잘 대처했냐는 물음에 선진국 정사들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능력을 세계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분들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정책을 익혔습니다. 그분들의 좋은 철학은 든든하게 계승하고 문제는 확실하게 시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자, 이낙연 후보도 역시 비대면으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슬로건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네네. 현 정부의 최장수 총리이기도 그렇죠. 했는데요. 지금 들어보셨지만 민주당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이런 내용이 좀 주목이 됐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입이 됐고, 그다음에 예.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장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민주당 그 새 대통령을 다 모셨다. 내가 적통이다.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본인이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장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그걸 잇겠다. 그리고 예.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겠다. 그러니까 약간 문재인 정부를 본인이 읽는데 오히려 본인이 뭐 적통이 아니냐 네. 이런 걸 아마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적통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부분하고 내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신복지 개념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신복지 개념. 이게 예. 뭐냐면 사실은 8가지 분야긴 한데요. 주거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돌봄이라든지 8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수준을 해줘야 된다. 최저한의 수준을 해줘야 된다는데 이게 아마 뭐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마 세계은행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산층을 뭐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은 국가가 이 8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 계속 그 당대표 있을 때도 얘기했고 첫 번째 아마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예, 중산층을 70%로 늘리겠다. 오늘 이런 얘기도 있고 토지공 개념을 부활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에 띄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복지 정책. 자,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금 기본소득을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어서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최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을 언급했던 내용들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복지정책을 확대시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모습을 함께 가져가면서 예. 신복지 정책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얘기를 하니까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그 기시감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건데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켜보는 각종 지지율이나 국민의 민심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내 삶이 크게 나아졌다라고 판단되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략을 삼아서 현재 정권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에 과연 국민이 얼마나 큰 환호를 보낼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국면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당내 경선을 일단 딛고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문 지지층들을 단단하게 엮어내기 위한 아마 핵심 전략들을 기본으로 맞춰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당내 경선을 먼저 넘어서기 위한 전략들을 네. 오늘 담았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민주당 경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단일화 이슈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가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보고 오시죠.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광재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당원과 국민께 다짐합니다. 예. 오늘 이광재 후보가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단판으로 하냐, 여론조사로 하냐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중요하게? 했다라는 보도는 있습니다. 두 예. 군데서. 근데 네. 아직 그게 뭐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서 예. 단판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정세균 후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왜냐하면 이광재 후보가 이제 강원도 나오는데 강원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150만 정도인데 최문순 지사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정세균 후보도 최근에 어찌 보면 이제 박용진 후보라든지 추미애 후보가 약간 상승세를 타면서 약간 뭐 그전에는 뭐 3위 뭐 이렇게 하다가 약간 밀리는 게 아니냐 이게 있어서 두 분이 아마 단일화의 필요성은 서로 느꼈을 것 같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네. 그러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단판을 했다든지 이 정도는 제가 보기에 밝혀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냥 단판으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가 없어서요. 여론조사 했다는 보도는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예. 지난 주말에 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정했다 그러면 그럼 소외됐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했다 그러면 명분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예. 사실은 이제 그럼 뭐 이제 정책 협약이라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어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스탠스라도 취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간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인 단일화가 아닌가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자 이걸 넘어서 이낙연 후보까지 단일화가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앞서 두 사람이 적통 후보 탄생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이낙연 후보도 앞서 저희가 출마 선언 들어보셨지만 네네. 거기서 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자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방법은 거론하지 않았다. 오늘 이낙연 후보의 아침 라디오 인터뷰의 내용입니다. 네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주에 두 분이 만났죠. 예. 아마 이게 정세균 후보가 될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만났다고 보는 게 맞지 토요일에 않겠습니까? 만났죠? 그렇죠. 그럼 아마 만난 이유는 아마 지난번 뭐 이 세 분이 경선 연기할 때 같은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을 것 예. 같고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왜 중요하냐면 전남, 전북에 어쨌든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당원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호남이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선거인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근데 당원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지난번에는 한 200만 좀 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300만 정도 될 거다 보는데 그래도 거기에 아무래도 호남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물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단일화될 수 있고 그런다 그러면 아마 호남 쟁탈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 호남 쟁탈전. 그렇죠. 예. 그리고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하려면 호남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니죠. 단일화 이후에. 단일화 이후에 예.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그 호남을 뭐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전북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는 전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약간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호남이 한 사람의 주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당원이라든지 선거인단에 많이 참여할 걸로 보는 호남 분들의 민심을 얻는 게 본선에서 승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본선에서의 이 호남 민심 얻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거다. 두 사람이 단일화하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단일화하는 분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1위 이재명 지사 뭐 부동의 1위인데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호남에 대한 공통점을 예. 찝었는데요. 두 분에 대한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앞서가지만 예비 경선에서는 당원과 여론조사가 50대 50의 비율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본선으로 가게 되는 순간부터 선거인단 투표로 가게 되면 예. 얼만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나서서 투표하느냐가 최종적인 승부를 가늠할 수 있는 예. 결정타를 쥐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겠다는 모습들을 지금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와는 완전하게 선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만약 6명의 예비 경선 컷오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만큼 선전하는 수치로 올라가게 될지,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단일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단일화에 대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빅3로 불렸던 정세균 후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지지율을 가지고 만약에 이 여론조사 컷오프에 들어가게 된다면 예.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하지만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면 굉장히 낮은 단계로서 컷오프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단일화에 대한 추가 효과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경선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선 후보 9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국민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후보들 상당수가 진땀을 뺐는데요. 그제 있었던 첫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도드라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든 간에 답변을 하시든 간에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그 말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일본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인재를 두루 기용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충분하지는 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번 공약이 아니고 아직 공약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아니면 1번 기본소득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고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 정신에 다시 돌아가자, 다시 촛불, 다시 평화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거죠.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여배우 뭐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불량감자 최목의 짧은 네. 자, 어제 국민 면접, 블라인드 면접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음성 변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음성 변조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투 때문에 이거 누구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자, 초반에 김경률 회계사 논란에 네네. 좀 김소연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구사를 하면서 조금 잡음은 있었는데 김혜영 전 의원이 어제 굉장히 날카롭게 여러 그 주자들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나 뭐 유인태 의원이 나왔어도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김혜영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쓴소리도 많이 해왔지만 최고위원을 지냈고요. 의원도 예. 지냈기 때문에 당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포함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하게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두 번째 면접이거든요. 처음 면접할 때는 유튜브 동시 접속이 9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흥행에 생각했는데 첫 번째 그 토론 KBS 토론이 보니까 시청률이 전국 시청률이 4.4%대 중반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첫 토론에 치곤 좀 괜찮다. 그리고 어제 면접도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후보들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말을 길게 하게 마련인데 이제 사실은 적절하게 또 끊고 원하는 네. 답변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괜찮았다라고 보고요. 아마 오늘도 토론회가 있거든요. 예. 오늘도 이제 저녁에 밤늦게 토론회가 있는데 첫 토론회가 그 정도였으면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논쟁이 붙고 있거든요.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도 붙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실 오늘 아침 그 이낙연 후보도 한 2가지 정도 짚었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그 영남 역차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마 그 점령군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런 게 예. 사실은 이제 결국은 논쟁이 붙고 그거에 대해서 각 주자들이 입장을 밝히어 가면은 이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밋밋하게 네. 뭐 잘했습니다, 뭐 아유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어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김혜영이 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당내에서는 또 어제 그 김혜영 전 의원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하고 굉장히 그 설전을 벌이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완장질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부에서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본선을 위해서 결국 민주당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집권 4년 동안 왜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됐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그 딛고 올라서기 위한 국면의 경선이 치러질 때만이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것이겠죠.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얘기를 만약에 차단시켜버리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경선에는 자기들만의 잔치로 국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김혜영 전 최고위원의 역할이 매우 컸고요. 여기에 아주 만약 애당초 원안처럼 김경률 회계사까지 들어가서 쓴소리를 거듭 해내고 이를 맞대응하는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펼쳐졌으면 민주당의 경선 흥행에는 더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대로 갔더라면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판단은 당원과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하는 것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치닫게 되는 순간 민주당의 경선 국면이 지지층에 갇힐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혹시 과거의 문법처럼 이렇게 당의 아픈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뭔가 다른 댓글 테러 등에 대한 행동들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건 오히려 민주당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흥행 요소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살려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더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히려 김경률 전 회계사까지 같이 했으면 더 흥행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아마 그분이 나와서 할 수 있으면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을 모든 분들한테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당내 경선에서 조국 장관 이슈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닙니다. 예. 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 후보 중에 이제 우리 예전에 뭐 쓴소리 한다는 조금 박해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박용진 의원도 나왔잖아요, 후보로. 이제 후보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질문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당내 인사로 충분하다. 굳이 제가 보기에 나와서 사실은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이 지금 선거 본선뿐만 아니라 예선이나 본선에서 큰 이슈 될 일도 없고 조국 장관도 제가 보기엔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죠. 근데 1, 2, 3위를 보니까 이낙연 후보가 역시 안정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1위였고 최문순, 이광재 후보가 2위, 3위를 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사실은 이제 첫날 토론회, KBS 토론회도 그렇고요. 사실은 본인은 거의 이제 질문을 못 하고 이제 답변만 하다 거의 끝났죠. 질문 딱 한 번밖에 할 기회가 없어서 모든 후보들이 다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방어만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논란도 모든 이제 아마 뭐 이제 이날 질문도 보면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 전에는 공격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격수가 이제 수비수로 전환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아마 토론이 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가져왔던 본인의 색깔을 잘 못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좀 고민을 이제 토론이 앞으로 많이 남았잖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인이 발언 기회가 없으면 결론을 빨리빨리 얘기하고 본인 얘기해야 되는데 설명하다 거의 끝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주어진 시간이 해명하고 설명하다 끝나보니까 이제 본인 얘기 못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을 좀 짧게 하고 결론을 빨리 내리고 상대방 얘기도 답변을 빨리 하고 본인 얘기로 빨리 전환하는. 뭔가 답변의 전략을 좀 다시 그렇죠. 세워야 제가 보기에는 예. 답변을 길게 하다 보면 본인 시간이 결국 없으니까 이런 예. 아마 좀 토론에
그 시간 배분이라든지 이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은 이재명 후보가 3위 안에 들지 못한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에서 여러 주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까지 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론 과정에서는 과거의 이재명 지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쾌하게 박용진 의원이랑 설전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봤을 때 오히려 박용진 의원에게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사이다 이재명의 모습이 보였고요. 여기에서 이를 해명하는 모습들을 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인지가 아니라 다소 1위 주자로서 피해가는 듯한 인상들이 강하게 남았고요. 국민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약간 해명하고 방어하는 듯한 느낌이 컸죠. 이낙연 대표가 1위 했던 이유를 가지고 이제 친문 진영들의 결집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배경은 국무총리로서 대정부 질문에 시원하게 얘기하는 본인의 화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의 화법 등이 어제는 주요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최문수 지사는 굉장히 사람이 좋은 모습들로 면접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오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레이스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전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칭하면서 자신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꾸준하게 언급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면접하는 과정들은 좀 공정하게 진행됐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TV 첫 토론회에서 다른 주자들이 다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가지고 공격을 할 때 추미애 후보만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를 두둔했거든요. 추미애, 이재명 이런 연합전선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예. 사실은 이제 추미애 지금 후보가 당대표를 할 때 그때 이제 이재명 지사를 뭐 탈당해라 말아라 이럴 때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추미애 후보한테 약간 빚이 있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근데 사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게 이제 지대개혁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대개혁이라는 거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좀 나눠주자는 얘기여서 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보면 국토보유세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에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을 세금을 매겨서 그거를 이제 나눠주자는 거에서 서로 좀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보고 지난번에 경선 연기 문제 나왔을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앞에 이제 세 분은 경선 연기 하지 않은데 저 추미애 후보는 본인도 이제 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아마 토론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두 후보한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되든지 간에 선대위원장 맡아주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되더라도. 근데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래도 추미애 후보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도 좀 상승 국면에 있고 이런 거 보면 당대표를 또 하면서 대선을 치러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당이 이렇게 완전히 분열되는 것보다는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역시 당대표 출신답게 TV 토론에서 뭔가 중간에서 좀 안정감을 잡아줬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당대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대선을 직접 하면서 2년간 안정적으로 했던 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년 임기 거의 처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는 큰 뭐 당대표 했던 분의 아마 그런 큰 안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반 이재명 전선이 조금 구축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주말 사이에 이 여권의 1위 주자 이재명 지사하고 야권의 1위 주자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윤 전 총장으로서는 이재명 지사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처음이죠. 네, 지난번 출마 선언했을 때도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고 그때도 과거에 있었던 인연을 언급하면서 좋은 변호사로 기억한다 등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했죠. 비판에는 조금 말을 아꼈던 모습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윤 전 총장 장모의 구속 이후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권의 거친 공세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지켜볼 때에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정치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가는 자신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게 되면 애국과 보훈 그리고 국가, 민족, 역사에 관련된 측면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근데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이라 불리게 되는 언급과 이어서 이 미 점령군 발언이 이재명 지사를 통해 나오게 되니까
야권에서는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함께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게 되면 아마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득점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 예. 아닌가 싶은데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해야 될 행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발언의 시초가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느냐. 이 발언이 이제 시초가 돼서 공방이 네네. 계속 이어진 네.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얼마 전에 김원훈 광복회장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 이걸 이어받았다 이러면서 공격을 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해방 직후 미군하고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동일시하는 건 명백한 오류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누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 윤석열 인식이 있는 총장. 거죠. 예. 지금 이걸 김원웅 회장하고 연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소련군을 해방군이라 얘기한 적이 없고 뭐 어째 보면 조국 전 장관 얘기처럼 미군이나 소련이나 다 둘 다 점령한 게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가 패망을 했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메가더 포고령에도 보면 점령군, 점령했다 이런 용어를 수시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쨌든 48년까지는 미군이 다스리는 게 맞죠. 48년에 예. 우리가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때 나갔잖아요. 미군은 예. 이제 나갔는데 사실은 다시 들어오게 된 건 좀 다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45년에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미군이 나갔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엔 결의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 53년에 상호 방위 조약을 하면서 계속 주둔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미군이 그 당시에 45년에 점령군이라 했기 때문에 미군 그럼 철수해야 되느냐, 6.25 때 그럼 전쟁한 게 뭐 헛죽음이냐, 그럼 북한은 어찌 보면 전통성 있는 정부, 우리는 전통성이 없는 정부냐 이렇게 연결하는 거는 색깔론이에요.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가 뭐냐면 미군이 점령군이다 이게 아니라 친일 세력이 미군 점령군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계속 이어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한 거냐? 이육사 그 기념관에서 한 거란 말이죠. 이육사 어쨌든 옥사했고 그리고 제대로 친일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든지 가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옥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멘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핵심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걸 봐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될 말은 안 했어요. 장모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법과 원칙 아니면 그냥 예외 없다 정도였는데 사실은 많은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발언이 나오나.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얘기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약간 관심도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보수 쪽에서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이거를 잡은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안 하던 글을 올린 거잖아요. 처음 올린 건데 그 네. 멘트 치고는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하다. 좀 예.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예. 자, 이 공방이 좀 정치권으로도 조금 확전되는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점령군 이걸 해석을 두고 처음 영어 배우는 수준의 단어 해석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해서 국민 분열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고자 하는 술수가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이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뼈아픈 건 여권 내부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겠죠.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경선 과정에서 가장 잡고 가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현 정부를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의심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반미를 기점으로 삼아서 본인의 정체성을 이 역사적 발언들을 살짝 던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친일 세력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대한민국 역사의 인식 속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여기에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의 정부 수립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쪽 방면에서 점령군이라는 표현과 함께 오해와 왜곡될 수 있는 해석의 발언의 여지들을 대통령 후보가 쏟아냈다고 하는 지점 그리고 바로 직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이 있었다는 측면들이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쟁점으로 쏟아지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권은 거치게 공세를 계속 쏟아낼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의견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라고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지켜보게 되는 민주당 내 다른 대권 주자들은 아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하나 틀린 게 없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위험스러운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맥락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쟁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추가하면요.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뭐 정책의 이득을 보려고 한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가서 한 말이에요. 이거를 논란을 키운 건 사실은 야당입니다. 야당에서 계속 이걸 비판했거든요. 더구나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 다투다 보니까 이걸 처음으로 메시지 내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이 논란을 누가 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로 인해서 떨어지는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관심, 특히 보수층에 이거를 잡고자 세게 발언을 하면서 논쟁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인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했던 거는 윤석열 총장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발언을 세게 한 거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말을 계속 뭐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나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처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의도는 윤석열 총장이 더 크게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유력 대선 주자 각각의 1위 후보들의 역사 공방 내용까지 좀 짚어봤고요. 자, 윤 전 총장이 지난 금요일에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 재판에서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처가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데, 자, 송영길 대표는 이게 경제공동체 범위에 장모까지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한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파장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법적으로 헌법에도 연좌제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죄지었다고 자식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불이익 안 받게 돼 있는데요. 정치에는 그렇지 않죠. 옛날에 뭐 이해창 전 총재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 군대 문제 왜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일 아니죠.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제가 보기에 정치 당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다. 법률가 한 얘기는 맞지만. 그다음에 지금 아마 저는 뭐 이게 많은 분들이 아마 6년 전에 처벌을 안 받을 때 뭐 관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임 면제 각서 작성하는 게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어쨌든 뭐 사위가 검사였으면 장모와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까? 이 문제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그냥 뭐 법관칙대로 아니면 뭐 처벌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벗어나기 쉽지 않다.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장선철 소장이 엑스파일 얘기할 때 한 20여 가지 있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 한 2개 정도 나온 겁니다. 지금 재판이 더 남아있죠. 다른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장선철 소장이 말씀하신 기억하시겠지만 법적인 것도 있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더 많다 그랬어요. 그 지금 재판 수사 중인 건 한 7, 8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게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 2개 나와서도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그 20개 나온 거 그때 장정수 소장이 그랬어요. 이거 다 아마 방어하다 보면 시간 다 갈 거다. 그러면 아마 버틸 수 있을지 제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파장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윤 전 총장 장모의 1심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김병민 전 비대위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자. 지금 보실까 차기 대통령간 적합도군요.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36.1%,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6.2%. 이거 오차 범위 밖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그 가상 양자 대결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실까요? 글로벌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자, 양자 대결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44.7%,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7%. 자, 금요일 이 재판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가운데 저희가 이제 묶어봤는데 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서 벌써 100일이 훌쩍 넘는 기간이 있었는데 여러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굳건하게 특히 야권 진영에서는 독보적인 1위를 쭉 이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경미한 상황 속에서의 여론의 흐름 변동 추이는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윤 전 총장에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야권 주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거의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장모에 관한 구속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처가와 장모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적인 내용들을 엑스파일에 대한 보도 등을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가족 간의 문제 속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자녀나 같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가족에 대한 문제랑 50이 넘어 결혼하고 있는 장모에 관한 문제를 동등하게 엮어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아니면 검사로서 평생을 지내왔던 기간 동안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면 공정과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비판의 여지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의 모습이라든지 네. 많은 비판들이 다 상상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능성들을 깔아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뇌피셜이라고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네. 아마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은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를 같이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판단이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네.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변수 속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하고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뭐 딱 성과는 없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 전 총장과 밀고 당기게 할 의사가 별로 없다. 자, 이런 생각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저는 근데 별거 밀고 당길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정치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이 판단 내리는 거지. 누가 땡긴다고 해서 안 하고 싶은 정치를 하고 누가 민다고 해서 하고 싶은 정치를 안 하고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보거든요. 예, 요즘 들어서는 손 들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대중이 좋아합니다. 본인 자신감을 가지고. 뭐 요즘 들어서 그런 말 뭐 국민이 불러주면 정치하겠다 이런 말 하면 별로 좋은 평가 못 받잖아요. 국민이 언제 불렀습니까 정치인은. 실제로 단일화라는 거는 정당과 그리고 제3지대 후보 사이에서 굉장한 리스크 싸움입니다. 저는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만약 그렇게 길게 끌어가지고 얻는 이득이 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진짜 중도층의 확장성이 더 생기는 것이냐. 아니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길어지니까 짜증을 낼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는 오히려 뭐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국민이 언제 불렀냐 이 얘기에서는 뭔가 좀 압박을 하는 듯한 이 느낌도 좀 느껴지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계속 하는 얘기 일관적인 얘기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서울시장 때 이 모델을 지금 얘기를 들고 있거든요. 입당을 계속 늦추면 국민이 조금 짜증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도 했는데요. 지금 아마 권영세 뭐 대외협력위원장이 뭐 1시간 반 정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이제 뭐 입당 묵시적 합의된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또 윤석열 측에서는 뭐 그건 아닙니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만나는지가 이상해졌는데 그 얘기를 아마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아, 뭐 지금 보니까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랬을 수 있는 것 같고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원래 촉이 되게 좋은데 지금 약간 핀트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총장은 이미 정치 참여 선언했어. 그러니까 정치한다는 얘기는 한 거예요. 입당할지 말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치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좀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보기에 권영세 위원장이 만났을 때 별 성과가 없는 거 아닌가. 뒤에 이제 짜증이라는 말이 제 눈에 딱 들어오던데 밀당할 생각 없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는 8월 말까지 안 들어오면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아마 뭐 입당하고 싶으면 하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 이 정도 수준까지 온 게 아닌가. 그 전에 어떻게든 제가 뭐 복주머니도 드리겠습니다. 뭐 열차 버스 타십시오 이랬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이제 손절한다는 얘기했는데 반쯤은 약간 그 분위기 뭔가 아닌가. 기류 변화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짜증이라는 말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잘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아마 이제 안철수 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들어갈지 말지 얘기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둘이 뭉실하게 만났는데 또 나와서 하는 말 다르고 이러니까 막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입당 여부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겠다. 뭐 이 정도의 의사 표현을 좀 그렇습니까?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네. 국민의힘 내 지난 금요일 이후에 기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기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다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불편할 수 있는 게 이준석 대표를 보는 모든 기자들의 질문은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관련된 질문이겠죠. 하지만 본인은 8월 말 버스 출발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선언해 놓은 터라 이거를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자 아침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주저하는 이유로 밖에서 공간을 만들고 있을 때 호남에서의 높은 지지 그리고 중도의 지지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윤 전 총장에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본인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곧장 신발끈 동여매고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충족시켜주면서 함께 어떤 정치를 펼쳐나갈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지도부에는 시간이 또 그만큼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서로 협력하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는 상황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아마도 밀당이라는 용어보다는 윤 전 총장이 언젠가는 국민의힘에 함께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말들로 어떤 지도부의 리더십을 보여줄지를 아마 당원들과 그리고 야권 지지층 전체가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선에 이 내용도 혹시 영향이 있을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부장검사와 경찰서장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 씨. 자, 그런데 이분이 언급했다고 한 사람들 이름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듣고 오시죠. 2017년 12월 달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 범죄를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수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껏해서 오징어업자가 무슨 과메기나 선물 보낸 거 이런 거나 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박지원 국정원장부터 이제 박영수 특검 이름까지 나왔는데 이제 박영수 특검은 이게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우상 제공은 사실 아니다. 오늘 이렇게 언급한 부분을 일단 말씀을 해드리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처음에 언급된 부장검사도 옛날에 국정농단 특검에 있었던 분이고 박영수 특검은 특검 단장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도 당시에 이 특검팀에 같이 있었는데요. 이게 앞으로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특검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돈을 줬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차량을 제공받는 것 자체가 문제고 거기 있던 부장검사도 시계라든지 금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검찰을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나왔던 게 검찰이 안 되니까 특검하고 공수처하고 이렇게 나왔던 건데 특검에 있는 사람도 이런다 그러면 아니 이게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안 그럴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갈 수 있어서 이 검찰의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윤석열 총장 문제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죠. 근데 오늘 아침에 아마 김재원 최고가 얘기한 이 특별 사면 문제는 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요. 아마 지금 100매덕 지금 사기한 걸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아마 1억 몇천 정도 일반 사기 특경 사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요건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요건 아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사면이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자, 현 정부와의 연관성, 이 사면을 왜 해줬냐 이렇게 문제 제기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세를 야권 입장에서는 펼쳐나가겠죠.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수사를 이제 경찰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를 야권에서는 크게 제기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경찰의 수사가 정치권을 향해 들어가게 되고 그 정치권을 향한 수사가 앞으로의 정권을 교체하는지 유지하는지에 대한 대통령 선거 국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결국은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여야 정치권 어디까지 이 문제가 연루돼 있는지를 밝히는 게 매우 정치적 중립을 통해서 성역 없이 밝힌 것이 중요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배경에는 2017년도 사면에 관한 문제들까지 걸려 있다면 여기에서 과연 이 사면은 어떤 경위로 진행됐는지까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정말로 숨기는 일 하나 없이 있는 그대로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여야가 들여다보는 지점이 조금 다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는 문제라 마지막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